68번요. 금전소비자 계약에 의하여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의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대금을 병에게 지불하려 했다. 그러면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 병이 수익자죠. 일반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죠. 그러면 병은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채권의 취득 줄고요. 매매대금 채권의 취득, 그것은 언제 취득하냐? 통지하면 틀려서 X하고요. 매매대금 채권은 언제 취득하냐? 수익의 의사 표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취득하는 거예요. 2번요. 을은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 갑과 병 사이의 계약 줄거, 갑과 병 사이의 계약, 그것을 대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낙약자죠. 낙약자가 대가 관계 무효란 말은 흠결이죠. 흠결을 알았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줄것이고 항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3번.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병 동그라미. 병은 계약 당사자 X.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면 줄과 해지할 수 있다. 그것은 요약자 갑. 요약자 갑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병은 동그라미. 병은 손해배상 청구해. 그러니까 만약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죠. 요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갑은요, 손해배상은 병, 수익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4번은요, 병의 권리가 확정. 병의 권리는 언제 확정이 되냐? 수익의 의사표시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병의 권리가 확정되죠.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 동그라미 취소. 착오를 이유로 취소, 그것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든 말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든 말든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알았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든지 말든지 이 말이죠. 5번은요,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의 불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계약을 해지하려면 줄고요, 병의 동의 필요 없어요. 병은 계약 당사자다 아니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69번은요. 갑소의 토지의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했다. 1번요. 갑이 이행채고와 함께 상당한 기간 내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2번요. 갑이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죠. 그러면 을은 중도금 및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배상금 줄 것이고 이자 플러스 잔금을 지급해야 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3번은요. 갑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기일 이후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 책임을 진다. 틀렸죠? 바로 2번에서 보면 뭐라 나왔죠? 잔금 지급기일이 되면은 중도금 플러스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배상 플러스 잔금, 여기까지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시이행 이후는 지연이자를 책임을 진다 안 져. 그래서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잔금 지급일까지만. 알죠? 여기 봐봐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요 4월 1일이 중도금이죠. 중도금 1억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7월 1일이요. 7월 1일이 잔금이죠. 잔금 1억이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어떻게 했냐면 중도금을 안 냈죠. 그럼 중도금 지급일 다음날 4월 2일이죠. 4월 2일부터 잔금 지급일 7월 1일까지 여기 중도금 1억 플러스 1억에 대한 이자 플러스 잔금, 이 모든 것하고 등기가 동시행이요. 여기 등기가요 뭐냐? 동시행이요. 동시이행이면은 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면은 이자를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그러니까요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언제까지다? 잔금 지급일까지.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중도금 1억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잔금 지급일 이후는 이자를 낸다 안 된다? 안 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이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매매 대금을 뭐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처음에 이행을 제공했죠. 그런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죠. 일정한 요건 안에 갑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줄고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죠. 이행지체. 갑은 일정한 요건 안에 일정한 요건 줄 곳이에요. 최고 상당한 기간을 최고하고 플러스 해제 의사표시. 최고 플러스 해제 의사표시. 5번요. 을이 대금 지급을 진지하고 전국적으로 거절하죠. 그것을 이행거절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행거절 그러면요. 즉시 계약을 해제죠. 즉시 계약을 해제. 이행거절 여러분 써 거기다 4개. 첫 번째 최고 없이. 그러니까 그것을 즉시라고 그래. 최고 없이를. 두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그 다음에 네 번째요. 해제의 의사표시. 그래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해제 의사표시를 한다. 자, 70번은요. 자, 매도인의 담보채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 동그라미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를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악의의 매수인 줄 것이고 해제권 행사, 해제권은 행사할 수가 있죠. 2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죠. 매도인은 손해배상 책임인데 이때로 손해배상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 상당해. 이행이익 상당해. 알겠죠? 이행이익 상당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하고 일부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 배상이다? 이행이익 배상.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죠. 선의의 매수인 줄 것이고 선의의 매수는 계약을 한 날이 아니죠. 한 날은 뭐다? 한 날 줄 것이고 그것은 악의의 매수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선의의 매수는요. 안날이죠.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그래서 옆줄 긋고 뭐라 쓰냐? 대금 감액 점 찍고 계약 해제 점 찍고 손해배상. 대금 감액 점 찍고 계약 해제 점 찍고 손해배상 이렇게.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4번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 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줄고 그것은 관련 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죠. 이것을 법률적 장애라고 얘기해. 법률적 장애 이꼴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라고 얘기해. 그럼 우리가 담보 책임을 항상 언제 기준하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요. 계약 체결 당시. 그러니까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 알겠죠?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 이렇게. 그래서 이건 관련 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을 법률적 장애 이꼴 물건의 하자란 말이죠. 우리가 담보 책임은 항상 선이냐 악이라는 것도 항상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해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 성립시를 기준 이렇게. 5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 목적물인 특정물이 일정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안을 두고 줄고 대금도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 줄 것이고 그래서 그다가 평당 100만 원 곱하기 100평 이꼴 1억 원의 매수 이 말이죠. 1억 원의 매수. 평당 100만 원 곱하기 100평 이 말이죠. 평당 100만 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해요. 이꼴 아파트 분양. 여러분 아파트 분양이 바로 뭐죠? 평당 얼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답은 3번이죠. 71번 환매죠. 1번 환매 특약은 줄고 매매 계약과 동시. 너무너무 중요하죠. 매매 계약 후 그러면 난리가 나는겨. 매매 계약과 동시 이렇게. 2번 환매 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줄고 특약이 없는 한이에요. 매도인이 수령한 줄고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합한 것 특약이 없는 한 그랬죠. 없는 한 동일하고 특약이 있으면 초과 가능. 특약이 있으면 환매 대금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원래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을 합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특약이 있으면 환매 대금을 초과할 수 있어. 특약이 없으면 그렇단 말이죠. 몇 년이다? 몇 년이다? 5년. 왜 5년이에요? 5년. 왜 5년이에요?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 아, 부동산 환매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5년이지 뭐예요.
동사는 몇 년이고 3년인데 갑자기 5년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지? 한번 봐야죠. 부동산이 5년인데 문제가 부동산 함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환매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시험이 잘 나오죠? 자, 5번은요. 환매기간 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뭘 한다? 소멸하죠. 소멸. 72번 뭐라고 써놨는지. 자요, 갑은 자기 소유 신축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1억 5천 줄 것이고 월세 300. 그럼 봐봐. 월세 300이면 상가죠. 공부상 용도 음식이니까요. 1억 5천만 원 플러스 월세 300이니까 3억이네요.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 보증금 해야죠. 3억에다가 1억 5천 더하면 4억 5천이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원칙적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뭐로 해결하라? 민법의 임대차로 해결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죠? 그러면 민법의 임대차가 적용이 된다고. 그래서 임대하고 을은 갑의 승인하에 건물의 개축 등을 할 수 있으나 임대차 기한 종료 시 줄고 원상회복하여 명도한다. 원상회복. 알겠죠? 그럼 여러분 건물 등의 개축 등을 할 수 있으나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하여 부속물 매수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주방시설은 뭐죠? 바로 옆에 밑에 줄고 독립성이 인정. 이것을 부속물이라고 얘기해. 주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출하여 음식을 배부했으나 영업이 지지부진하자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음식점을 폐쇄하고 줄고 폐쇄하고 사용수지 않고 있다. 그럼 여기서 딱 보면은 이 사람은요 원상회복하기로 했는데 원상회복. 그런데 이 사람은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좀 봐봐. 특이하게 하였다. 찾았어요? 그럼 가로 옆은 을은 갑의 동의로 갑의 동의. 우리가 부속물 매수는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 독립성이 있으니까. 독립성이 없으면 부속물이 아니란 말이죠. 독립성이 있죠. 그런데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죠. 포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임대차에서는 세 가지만 임의 규정이라고 암기하죠. 비용상환청권,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차임 지급 시기. 이 세 가지는 뭐다? 임의 규정이죠. 차임 지급 시기,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그 다음에 비용상환청권. 나머지는 다 뭐다? 강행 규정. 이렇게 암기하란 말이죠. 알겠죠? 1번. 을은 보증금 반환청권 줄 것이고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3개.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명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1번 틀렸죠? 2번. 주방시설의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 줄고 계약의 갱신을 요구 그것은 지상물 매수 청구 시 필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 필요하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가 되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해 주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부속물 매수는 그게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돼. 종료. 알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어야 되고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된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한다. OX, X죠. 봐봐. 문제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음성은 폐쇄하고 사용 수익을 하지 않고 있다. 사용 수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사용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사용이익이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4번. 을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부속물 매수 대금 지급 의무와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 다음에 또 줄고 두 번째 줄 부속물 매수 대금 줄고 유치권 안 돼. 왜? 매수 대금은 매매 대금이니까 유치권은 안 되고 뭐는 된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된다 이 말이죠. 동시이행 항변권은 된다. 뭐는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4번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5번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인정되므로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줄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면 두 가지가 안 돼. 하나는 뭐가 안 된다? 부속물 매수가 안 된다. 또 하나는 뭐가 안 된다? 지상물 매수 청구가 안 된다. 부속물 매수 청구 안 된다. 지상물 매수 청구 안 된다. 알겠죠? 두 가지가 안 돼. 자, 73번. 갑은
자기 소유의 X 상가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 원. 그 다음에 월차임 얼마다? 200만 원이죠? 4억에다가 200만 원이면 2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다? 2억이죠? 그럼 얼마다? 6억이 되네. 어느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죠? 알겠죠? 72번은 민법이 임대차를 얘기하죠? 그래서 임대차 기간 중 을은 X 건물에 유지비 200만 원 줄고 필요비죠, 필요비. 계량비 800. 그러면 유익비죠, 유익비. 알겠죠? 그 후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는 채 X 건물을 줄고 병에게 양도.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죠? 자, 1번.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중에도 줄고 유지비 200이 뭐죠? 필요비죠?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임대차 존속 중에도 줄고 뭐죠? 지출 즉시 청구 이 말이죠?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니까. 2번.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병에 대하여 을은 비용 상환 청구권에 의해서 비용의 상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죠? 가운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민법 203조라고 돼 있네. 우리가 임대차는 몇 번 얘기했어? 임대차는 몇 조라고? 아니, 여러분요, 그냥 여기 지금 적으러 왔어요? 여러분, 비용상환 청구권 203조는 법률 관계가 있을 때 203조고, 민법은 626조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알겠죠? 626조라고. 알죠? 임대차는 626조에서 이게 틀렸다고. 203조가 틀렸다고. 626조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3번. 건물의 구성 부분 일부가 파손됐지만 줄고 저렴 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거기 줄고 수선될 수 있어서 방해에 정되지 않는 이것을 뭐란다? 통상의 수선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통상의 수선, 통상의 수선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 이렇게, 임차인 이렇게. 그래서 갑은 부담하지 않는다. 4번. 임대차 기간 중에는 을이 갑에 대해서 계량비가 뭐죠? 유익비죠? 청구할 수가 없다. 계량비 줄 것이고 800만 원. 종료 플러스 반환 후 6월 내 청구. 종료하고 반환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청구해. 유익비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을은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에 기하여 626조에 기하여 임대차 종료 시 줄 것이고 가액의 증가 현전 줄 것이고 유익배 상환의 청구. 알겠죠? 626조 203조가 아니라고. 정답은 2번이다. 자, 74번은요 지상물 매수죠? 1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줄고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 임차는 즉시 매수 청구. 즉시는 뭐냐? 즉시 동그라미 갱신 청구권 X. 갱신 청구권 X. 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이 말이죠. 즉시로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1번이 정답이죠? 2번.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 유무나 줄고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는 행사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 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는 행사 요건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지상물이 있으면 무조건 되죠? 3번. 매수 청구에 대상되는 지상물은 동그라미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 임대인의 동의 거기만 동그라미 해봐. 임대인의 동의는 부속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에만 나와. 알겠죠?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임대인의 동의를 불문해.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수 청구에 대상되는 지상물 동그라미 거기다 써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이렇게. 임대차 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 줄고요.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우리가 임대차에서 이미 규정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비용상환 청구권,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차임 지급식이 세 가지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는요, 지상물 매수는 강행 규정이죠?
5번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등기가 되더라도 줄곧 토지 임차권이 등기, 토지 임차권이 등기 그러면 이꼴 대항력 취득이죠. 임차인은요, 토지 양수인에게 지상 매수 조건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있다.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이죠. 자, 75번은요. 주택임차보호법이죠. 1번. 동법에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줄거요 공부상 용도 표시만 틀렸죠. 공부상 용도 줄것이고 X 실제 용도에 따른다. 2번.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 건물이 신축이죠. 줄거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 건물이 신축. 그럼요, 맨 끝에 대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좀 특이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했냐면 주택임차는요, 대지에 대한 매각 대금과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 여기 의리임차인데 주택임차는요, 대지와 건물의 매각 대금 전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최우선 변제. 대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가 됐다가 건물은 경매가 취하가 되고 대지만 경매돼서 대지가 경매, 그러면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건물이 미등기예요. 그래서 건물이 경매가 안 되고 토지만 경매가 돼서 토지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 을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안 된다. 어느 경우는 이 대지에 여기 A가 먼저 2월 1일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그리고 여기 건물이 있어요. 갑이요. 그리고 여기 을이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3월 1일 임대차 돼서 3월 1일이요. 알겠죠?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저당권이 먼저 있죠. 저당권. 그럼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 자, 받을 수 없다. 2번 틀렸죠? 3번. 주택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줄고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매수한 자, 이것을 우리 뭐라냐? 용익 권능의 제한이에요. 용익권 575조. 선의의 매수인은 알지 못한 매수인이죠. 알지 못하고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75조 용익 권능의 담보 책임이에요. 3번 정답이죠. 5번요. 임차주택의 경매시 주택임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인이 매각되면서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틀렸죠? 그럼 우선 변제는 최우선 변제가 있고 우선 변제가 있죠?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봐. 최우선 변제는 어떻게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하죠? 소액 임차인이죠. 소액 임차면서 뭐가 있으면 돼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 우선 변제권은 뭐죠? 우선 변제권. 이 우선 변제권은요, 뭐가 있어야 된다? 먼저 대항 요건이 있고, 대항 요건,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확정 일자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확정 일자가 없으면 소액일 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거 봐봐. 임차주택 저 대항 요건만 갖췄죠? 대항 요건을 갖추고 소액 임차이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했죠?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틀렸어. 소액 임차인일 경우 소액 임차인일 경우 최우선 변제 가능 이렇게. 소액 임차인일 경우 최우선 변제가 가능해. 자, 4번은요. 임차주택의 경매 시 주택임차보호법상 대항 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이 매각되면서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번 틀렸죠? 5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자 줄과 확정 판결, 바로 밑에 경매를 신청,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여야 한다. 틀렸어.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 거기다 임차 목적물 인도 의무 이 말이죠.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을 뭐냐? 임차 목적물 인도 의무 인도 의무 이거죠. 임차 목적물 인도 의무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죠. 전세권 자체에 경매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죠. 전세금,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거든요.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 그러니까 동시이행이니까 경미를 못하죠. 동시이행은 경미를 못하죠. 경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죠. 이행, 지체에 빠뜨리려면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적용해서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경미를 한다고. 그런데 임차권은 경매권이 없다고. 임차권은 경매권이 없으니까 경매를 하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경매를 해야 돼. 임차권에 의해서 경매를 하면 당연히 반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판결문에 의해서 이것을 채무 명의로 해가지고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니까 그 집에 살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반대 의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법조문인데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이에요. 정답은 3번. 자, 76번은요. 갑은 울소유 주택을 임차했다. 틀린 것은 1번. 갑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갑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에 뭘 한다? 해당한다. 그래서 갑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알겠죠? 2번.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의 주민등록이 줄고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줄고 직권말소가 되죠? 대항력을 상실해. 알겠죠? 써 거기다가 상실하는데 이 절차에 의해 재등록이 되면, 이 절차에 의해 재등록되면 종전대항력이 그대로 유지, 종전대항력이 그대로 유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직권말소가 되면 대항력은 없어지죠. 직권말소가 되면요. 그런데 이의제기를 해서 재등록이 됐다는 것은 직권말소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종전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죠. 3번. 대항력이 된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 주택이 양도가 되죠. 양수인이 을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함으로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존속할 여지가 없다. 틀렸어. 존속할 여지가 없다. 여기 봐봐. 이런 것이 이제 아까 우리가 최우선 면제 이런 거 나오죠. 조심해야지. 이런 말들이요. 왜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여기 을이요 갑한테요 보증금 1억을 주고 있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이다. 근데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갑에서 이제 병으로 이렇게 건물이 바뀌죠. 이러면 심소이자 양수인이죠. 원칙은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죠. 그런데 상당한 기간 안에 뭐라면 예외,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라면 이 일을 제기하면요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양수인, 이 일을 제기하면 종전 임대인, 그러니까 종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3번 정답이죠. 4번. 갑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갑과의 점유 매개관계에 의하여 그 점유 매개관계 줄과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 점유 매개관계를 임대차 계약. 그래서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 줄고 실제 거주하는 자 임전차인 이 말이죠. 전차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면 갑이 누구냐? 임차인 이꼴 간접 점유자가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럼 우리가 전대차를 하면 어떻게 하죠? 전차인이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그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를 봐준다? 간접점유자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이런 말이죠. 5번. 만일 울소유 주택에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죠. 그럼 저당권이 1번이죠. 임차인이 2번이죠. 갑은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병의 담보권 실행 줄고 병의 담보권 실행을 뭐란다? 경매죠. 경매에 의해서 임차주택을 취득한 자가 누구죠? 경락인이죠.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왜요? 1번이 저당권이죠. 저당권 이하의 권리는 뭐다?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7층.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됐죠.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상가죠. 상가. 임대인은 절대로 안 돼. 임대인은. 그래서 1년 미만이죠. 그다 써.
임차인은 1년 또는 1년 미만을 선택주장. 임차인은 1년 또는 1년 미만을 선택주장. 알겠죠? 이렇게. 2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 종료 동그라미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한 것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3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 제외 그러면 큰일 나. 포함, 제외 그러면 안 돼. 몇 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 5년. 행사할 수 있다. 옆줄거서 법정 갱신의 경우는 초과 가능. 법정 갱신의 경우는 초과 가능. 초과할 수 있다.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기각하죠. 기각? 그럼 뭐 할 수 있다? 항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줄거 봐.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한 가지 더 써야 돼.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박자가 딱 맞아야 돼. 첫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하려면 3박자. 첫 번째 뭐? 종료 후. 끝나야죠. 종료 후. 플러스 보증금 반환 X.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 X. 플러스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의 청구. 임대인 주소지, 임차인 주소지. 그럼 난리가 나. 우리 시험에는 임대인 주소지를 위해서 틀리고 나왔어. 임대인 주소지, 임차인 주소지 아니고 뭐다?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의 청구해. 5번, 임차인이 몇 기? 3기. 3기를 연차하죠? 갱신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7, 7의 정답은 1번. 자, 7, 8.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실문법이죠. 1번.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 신탁 약정에 대해서 선의 동그라미 줄거 명의 신탁 약정 무효. 옆줄 긋고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1번 정답이죠. 2번. 매도인이 계약 명의 신탁에 관하여 악의이다. 매도인이 악의. 그러면 명의 신탁자가 계약서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계약 명의 신탁에 관해서 악의인 경우로 그렇게 됐죠? 악의인 경우에서 뭐라 쓰냐?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 악의가 되면요, 매도인이요,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됐어요? 매도인이 소유권, 매도인이 소유자, 매도인 소유자. 옆줄 긋고, 여러분 봐면 기니까 크니까 막 듣기만 해봐. 그래,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이죠. 계약명의신탁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한테요, 수탁자한테요, 갑이요, 신탁자가요, 돈을 줘가지고 병 물건을 좀 사오라고 그랬어. 매도인이죠. 그럼 매도인이 만약에 선의인데 매도인이 수탁자한테 등기하죠. 그럼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갑아 그러고 명의상 약정이 있죠. 이 명의상 약정 자체는 무효니까 무효. 우리 아까 배웠었죠. 무효인 경우는 명의상을 뭘로 못한다? 해지를 못하죠. 해지를 못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고 갑이 그한테 대금을 주죠. 그러면 이 대금을 어떻게 한다?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죠.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죠. 주지 않는다 해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되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매도인이 악이자면 악이면 어떻게 된다? 악이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죠. 등기는 무효가 되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되죠. 병이 소유자요.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었잖아요. 이 계약을 어떻게 하냐? 이 병이요, 그 사실을 알고 명의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병이 을과의 계약을 갑과의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러니까요, 매도인과 수탁자 간의 계약을 신탁자와의 계약으로 인정을 하면 신탁자가 매도인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지금 보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돼 있죠? 혹시 쓸 구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한번 써봐. 뭐라고 쓰냐? 매도인이
수탁자와의 계약을, 매도인이 수탁자와의 계약을 신탁자의 것으로 인정하면 신탁자가 등기 청구 가능. 신탁자가 등기 청구 가능이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중간생략경 제3자 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말소 등기 청구를 줄고 대위행사 쓰고 거기다가 매도인은 직접 말소 청구 또는 매도인은 직접 말소 청구 또는 진정명의 회복 가능.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라는 느끼죠? 그냥 진정명의 회복 가능 그 정도. 왜요?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에서는 누가 소유자죠? 중간생략 등기에서는 누가 소유자?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 이에 갑이 있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고 을이 또 병이잖아요. 이 갑을 매도인이고 매도인 을이 누구죠? 매수인이죠. 매수인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이렇게 계약. 그런데요 여기 갑하고 이 사람은 또 누구죠? 신탁자가 되고 병이 누구다? 수탁자가 되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을 하죠. 을하고 병하고 명의신탁.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그래서 갑이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하잖아요. 이 등기를 유효다 무효다? 카메라에 좀 돌렸으면 좋겠네. 알겠죠? 뭐 하나 봐요? 알겠죠? 그럼요, 여기요, 예, 돌렸네요. 다행이요. 병의 등기가요? 병의 등기가 뭐죠? 그래서 이 등기가 무효죠? 병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갑이 소유자. 이걸 지금 알고 지금 이걸 봐야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니까 지금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잖아요. 이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는 뭘 해야 돼요? 말소를 청구해야죠. 말소는 누가 한다? 갑이 말소하면 갑은 소유자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을은 소유자가 아닌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하고 그다음에 갑이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갑은 말소도 할 수 있지만 뭘 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매도인은 갑을 매도인 을을 신탁자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읽어봐. 중간생략경에서 신탁자는 누구죠? 여기서 말하면 누구죠? 여기서 말하면 을이죠. 알겠죠? 수탁자 병에 대한 매도인 갑의 등기 말소 청구를 대위에서 행사한다. 그런데 매도인은요 소유자이므로 직접 말소할 수도 있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적당히 이해됐어요? 오케이. 4번 경매 절차에서 타인의 자금 줄고요 신탁 타인이냐 신탁자 자금으로 1억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 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 자기 명의로 경료 줄 것이고 수탁자요 이퀄 소유자예요. 이것도 계약명의신탁이죠.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죠. 그래서 경매를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 즉 수탁자와 대금의 부담자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신탁자죠. 이 사람들 관계는 명의신탁 관계에 있죠. 써 여쭈고 무효이다.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이 말이죠. 5번 상호 명의 신탁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호 명의 신탁 줄 것이고 또 거기다 써 가 등기 담보 또 써 부동산 양도 담보 또 써 신탁법상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신탁법상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여기서 상호 명의 신탁 신탁법 그 다음에 했죠? 가등기 담보, 부동산 양도 담보, 신탁법상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 네 가지.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표현하냐? 명의신탁 약정 X.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다. X 했어요? 이퀄 언제나 유효 이퀄 실명법 적용 X. 어떻게 실명할지 몰라. 다음 중에서 언제나 유효인 것이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명의상 약정이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실명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있죠. 방금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언제나 유효인 것이에요. 알겠죠? 뭐라고? 네 가지 뭐라고? 상호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을 뭐라고 한다? 구분소유적 공이라고 그래. 상호명의신탁을 구분 소유적 공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상호명의신탁
가등기담보, 부동산 양도담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양도담보,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기. 물론 자금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 알겠죠? 정답은 1번. 79번 가등기담보죠? 1번 가등기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 안에 소유권 취득 줄고 그것을 귀속 청산이라고 얘기해. 또는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하면요, 가등기 담보를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봐. 경매를 청구하면 가등기 담보를 저당권으로 본다고. 이러면 저당권에는 뭐가 있어? 우, 물, 추가 있다. 우선 변조권이 있고 물상 대의성이 있어. 따라서 가등기 담보도 우선 변조권과 물상 대의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왜요? 가등기 담보가 경매가 되면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이 말이죠. 2번 채권자가 줄고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 나름대로 평가한 것을 주관적 평가라고. 주관적 평가. 객관적인 청산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아주 중요하죠. 3번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 줄거 봐. 5억. 그 시점에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그러면 안 돼. 모든 그러면 안 되고 써.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은 제외.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은 제외해. 알겠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차액이죠.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딱 한번 보면 돼. 여기 그 5억짜리죠. 5억. 갑이 5억이죠. 5억이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2억을 빌렸죠. 여기요 B가 있죠. 여기 C가 있죠. 저당권이고 그다음에 여기 근저당이죠. 근저당 2억이죠. 여기 2억 있죠. 청산금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해? 청산금 얼마예요? 청산금 얼마예요? 여기 5억이죠. 이걸 가등기 담보예요.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권. 이걸 후순위예요. 후순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2억, 5억에서 2억을 빼. 3억. 3억을 뭐란다? 청산금이라고 그래. 구성이 알겠죠? 만약에 여기에요. A가 있어. A가. 건장이 있어. 선순위죠? 건재당 이것을 선순위라고. 선순위가 있죠? 선순위 1억 있어. 1억.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청산금을 정할 때는 여기 5억에서 이 두 개를 합해. 얼마죠? 5억 마이너스 얼마? 3억이죠. 그럼 얼마가 돼? 2억. 이 2억을 청산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청산금을 정할 때 선순위 것은 포함해서 빼지만 후순위 것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만약에 선순위가 없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만 빼. 그럼 얼마가 된다? 3억이 돼. 선순위가 있다? 포함해서 빼. 그러면 2억이 돼. 알겠죠? 그래서 청산금을 정할 때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모든 채권 그러면 안 돼. 4번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이고 매매대금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가담법 무조건 뭐만 있어야 돼? 순수해야 되죠? 그래서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순수 혈통이야.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소비대차, 준소비대차만. 알겠죠? 그래서 다음 것은 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대금 채권 그러면 절대로 안 돼. 5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 전에 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담보 줄고요. 선순위 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하죠. 대위 변제에 발생한 구상권, 선순위 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권, 맨 끝에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거 봐. 이거죠? 아까 내가 방금 뭐라 했죠? 청산금을 정할 때 가등기 담보 밑에 것은 뺀다 안 뺀다? 안 빼죠. 선순위 것만 빼죠. 이것만 해도 포함하죠. 그런데 이게 근저당권 1번이죠. 경매가 되면요, 근저당권 이하는 다 소멸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 갚아야 되는데 갑이 안 갚죠. 그러니까 이 을이 대신 갚았다 이 말이죠. 갚아가지고 저당권을 없앴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돈은 원래 갑이 갚아야 될 돈이죠. 그것을 을이 대신 갚아줬죠. 을이 갚을 때 대신 받아와야 되겠죠. 그걸 뭐라 한다? 구상권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이것도 포함한다 이 말이죠. 79번에 3번이 정답이죠. 80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의 관리비 줄고요. 체납된 공용부분의 관리인은 바로 밑에 승계. 근데 연체료 X. 연체료는 안 되고, 그럼 또 뭐가 안 된다? 연체료 안 돼. 또 뭐가 안 돼? 전유 부분의 체납관리비. 전유 부분의 체납관리비 X.
다음에 또 그다서 1번에 나서 체납 관리비는 전 소유자와 현재 구분 소유자가 체납 관리비는 전 소유자와 현재 구분 소유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한다. 병존적으로 인수한다. 두 사람이 같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2번 재건축 결의죠. 재건축 결의는 얼마다? 재건축 결의는 얼마? 5분의 4.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이렇게 맞는 말이죠. 3번 분양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분양대금을 완납,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소유권 이전 느끼를 격려받지 못한 수분양자, 맨 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 이 사람을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분양대금도 냈죠, 집도 넘겨받았죠, 단지 지금 뭐만 없어? 등기만 없죠. 이것을 뭐라 한다? 사실상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라고 그래. 그래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촉구는 최고란 말이 옛날에요 촉구란 말로 바뀌었어. 알겠죠? 촉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촉구는 반드시 서면. 이렇게. 5번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철 기준을 확정하지 않는 재건축 결의 그건 안 돼.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을 바로 밑에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 그것은 무효예요. 여러분 재건축 결의할 때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뭐 소유권의 기속은 누구한테 할 것이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재건축에서 내가 분담할 액이 얼마인가 이 말이죠. 비용 분담액이에요. 그 비용 분담액이 정해지지 않죠? 그러면 그 재건축 결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무효. 절대로 안 되는 것이야. 알겠죠? 무효.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1번. 이렇게. 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우리 그 기출문제 있잖아요. 우리 기출문제가 보면은 어떤 것들은 가끔가다 쉬운 것도 있죠. 그런데 이런 기출문제 보면 우리 국가고시 기출문제하고 크게 뭐 차이가 없어요. 알죠? 그래서 우리 국가고시 기출문제에 없는 것이 여기에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국가고시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는 여기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요. 지금 이제 10개를요 동영상 촬영해서 올려놨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가장 좋냐면요. 이 지금 기출문제 있잖아요. 이것을요 처음부터까지 어떻게 보냐면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해가지고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보든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선택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보든지. 그러면요, 여기 10회 보시면 얼마냐? 10회 보시면 40문제니까 400문제잖아요. 400문제니까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든지. 알겠죠? 그런데 문제를 볼 때 무조건 보기만 하면은 뭐죠? 안 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한번 들어보는 것이 1차 하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하고 싶으면 우리 뭐죠? 그 사이트에요. 이미 자료를 다 올려놨잖아요.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뽑아가지고 전혀 보지 않는 상태, 17회죠? 그러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한번 내가 한번 쭉 풀어봐가지고 그걸 다 맞이하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있는 것 말고 없는 것을 가가지고. 알았죠? 아무것도 코멘트 안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노트 안 돼 있는 거. 그걸 가지고 혼자서 이제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몇 번 봐가지고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걸 뽑아가지고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쭉, 1번,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겠다, 뭐가 중요하다겠다 쭉 생각하면서 처음부터까지 쭉 해가지고 정답을 다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뭐 100%요, 민법은요, 70점 이상 맞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봐요. 물론 그것도 국가고시 기출문제와 똑같아.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쭉 봐. 쭉 보고 난 다음에 전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 있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보라 이 말이죠. 그래야지 여러분요, 그래야지 내가 암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알지. 지금 보면은 우리가요, 이 기출문제 쭉 읽어보면 거의 설명이 중요한 부분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중요한 거 빼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요, 그 강의 자료 있잖아요. 강의 노트, 요약 노트 있잖아요. 이 요약 노트를 벗어난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뭐 없다고 보면 돼요. 알았죠? 모든 문제를 지금까지 다 풀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음 주부터는 요약 강의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야간반은 혹시 못 들을 수 있어가지고 오전에요,
지금 채권법은 하나 녹화를 해놨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간반 같은 경우요, 해설을 좀 빨리 오전만 녹화를 했기 때문에요. 40분전 녹화를 해설을 좀 빨리 하고, 뭐를 좀 해볼까. 아무튼 어떻게 야간반도요, 채권법 하나 해놨으니까 물권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근데 주간반은 수요일하고 다음 주, 이번 주,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알겠죠? 내일은 이미, 기출문제가 다 녹화가 다 됐기 때문에요. 내일은 하루 쉬고요. 토요일날 여러분 얘기했죠? 토요일날은 공시법 선생님이요. 해설 강의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3일 잡아가지고요. 민청, 물권, 채권 세 가지를요.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가지고 강의 노트를 가지고요. 물권하고 민청을 강의를 했더니요. 저 안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면서 몇 번 저걸 수정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을 해가지고 저걸 이제 다듬은 거거든요. 다듬어 놨더니 웬만한 거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강의 노트 안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만 봐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 같은 문제는 사법고시를 봐도 이 정도 문제 안 풀어요. 알겠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이론 있죠? 이론을 좀 정리를 하면서 문제 봤던 것들 있죠? 문제 봤던 것을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혹시 야간반에 못 들어도 좀 이렇게 녹화를 좀 빨리 뜰 거예요. 빨리 뜨면 채권법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요, 10문제가 나와요. 채권법 3개, 여러분 우리 그 특강 안에 들어가 있죠? 꼭 그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두세 번 들어가지고. 하루만 들으면 3번 정도 듣잖아요. 3번. 그 정도 들어놓고 문제풀이 이 정도 했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 그건 뇌세포가 없기 전에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왜냐면 지금은 집중적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자꾸 진도 나가려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알겠죠? 물권법하고 물권법과 민청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짧게 해설을 해놓으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3시간 안에 무조건 민청이 다 끝나고 물권이 다 끝나도록 아주 빠르게요. 아주 빠르게 녹화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그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연상을 하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하고 또 공부를 하는 방법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보통 봐봐. 보통 1번부터 보통 내가 몇 가지는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보다 보니까 그래요.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가 보통 민청이에요. 보통. 그러면 11번부터 24번까지가 물권이에요. 보통 그렇다 이 말이죠. 25번부터 34번까지가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35번부터는요, 무조건요, 여기 40번까지는요, 여기서 무조건 뭐가 되죠?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물론 이제 41번이면 41번이고, 여기는 51번이 되고, 그럼 여기요, 65번이 되고, 75번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하냐? 내가 민청을 한번 싹쓸이 그냥 보고 싶다. 그러면 10개를 딱 갖다 놓고, 알겠죠? 위에다 딱 해놓고 하나씩 1번부터 10번까지 보는 거죠. 민청을 다 보죠. 2에 1번부터 10번까지 보죠. 그러면 내가 민청 같은 문제를 다 풀려면 어려운데 1번부터 10번까지 보고 1번부터 10번까지 보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거의 그때 거기에 몰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금방 파악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법 있죠? 특히 채권법 35번, 40번, 34번까지 하면 10문제잖아요. 10문제를 또 쌓아놓는 거죠. 1번부터 16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한번 보는 거죠. 다 어디로 봐요? 25번부터 34번까지 쭉 보는 거죠. 그럼 채권법을 다 보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하면 채권법을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요, 몰랐던 문제나 이런 것이 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채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가 되기 때문에요, 아마요 금방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부로 오는 방법은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론 같은 경우는 점수가 안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 하는데, 학교론 여러분요, 기출문제 천재 있죠? 천재는 여러분요, 강의 듣는 안 듣는 다 열어놨거든요, 학원생들이요. 그래서 반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요, 10월달부터 여러 줄에 다 열어놨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는요, 기출 천재만 보면 무조건 점수는 7점 나와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보려고 꿈틀 거리지 말고 천재 보세요. 건강에 좋을 거예요. 10월 29일 날 핸드폰이 꺼져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담하는 거 아니니까요. 혹시 점수가 안 나오신 분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봐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열어놨으니까 혹시 안 열렸으면 학원에 바로 전화하시면 바로 열려요. 다 열어놨는데 혹시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꼭 학원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토요일 날 다서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